야담 이야기. 홀어머니를 모시는 낭자. 옛날 조선 중기 때 한양에는 성제라는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성제는 명문가 사대부 집안의 유림이었는데 기대가 아주 촉망되는 청년이었답니다. 당시의 조정은 대윤과 소윤이 장악을 하다시피 하였는데 성제는 그러한 윤씨 가문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출세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제는 유교를 연구하고 공부하였는데 당시 최고의 학도로 조정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답니다. 그러한 성제가 학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둑 잡아라. 도망치던 처자가 갑자기 성제 뒤로 숨으며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처자, 이리 내놓으시오. 무슨 일로 그러시는 게요? 그 처자는 도둑년이오. 아니 무엇을 훔쳤길래 도둑이라는 것이요? 저 처자 손에 들고 있는 떡이 내게서 훔친 것이라오. 성제는 고개를 돌려 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꾀죄죄한 옷차림에 다 낡은 집신을 신었는데 눈동자는 동그랗고 눈물이 잔뜩 고여 있었습니다. 어찌나 겁을 먹었는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떡값이 어떻게 되는가요? 한 양입니다요. 예소. 두 냥을 줄 터이니 이 처자를 그냥 보내주시오. 그러면야 지는 고맙지요. 그렇게 사내가 돌아가자 처자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다음에 이 은혜는 꼭 보답해드리지요. 하면서 처자는 달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습을 본 성제는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는 처자가 안쓰러웠습니다. 보아하니 떡이나 훔칠 여인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사연으로 떡을 훔치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학당을 나온 성제는 또다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년 잡아라. 어디선가 또 도둑 잡으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니 전에 보았던 처자가 또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처자는 이내 잡혀서 손에 들린 보따리를 금방 뺏기고 사내에게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힘없는 처자에게 어찌 그리 험악하게 하시는 게요? 아무것도 모르면 가던 길이나 가시오. 남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그 처자는 내가 아는 처자이니 그냥 갈 수는 없소. 그러니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보시오. 인연이 우리 집에서 쌀 한 대를 훔친 것이오. 그래서 잡은 것이오다. 그렇소? 그래, 쌀값은 얼마나 되는 것이오? 한 양이오다만 어찌 그러는 것이오. 내가 5냥을 드릴 테니 여자에게 쌀 5대를 주시구려. 그렇다면 내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하여 쌀집 주인은 처자에게 쌀 5대를 주었답니다. 이번에도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자는 어찌하여 남의 것을 자꾸 훔치는 것이오?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처자가 떠나자 성제는 처자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행색은 초라해 보이나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양반집 규수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모습으로 보아 배운 여인이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제는 처자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꾀죄죄하지만 속의 인품은 무척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두 눈에 눈물이 잔뜩 고여 있던 모습은 성제의 가슴을 흔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제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처자가 가슴 깊이 파고 들어와 있었답니다. 처자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남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 성제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처자가 지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처자가 무척 궁금했던 성제는 처자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처자는 한양을 벗어나 성 밖으로 나가더니 논과 밭을 지나 외딴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사는 것 같았는데 홀어머니는 거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농기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 농사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집안 환경을 보니 처자가 왜 떡과 쌀을 훔칠 수밖에 없었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자 성제는 머슴을 데리고 쌀과 곡식을 사서 처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쌀과 곡식을 부엌에 조용히 드리고 돌아서 나오려는데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처자와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아니, 선비님께서 제 집에는 무슨 일로 오신 것인지요? 우연히 처자의 집을 알게 되었소. 그리하여 쌀과 곡식 좀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처자는 말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찌 그리 우시는지요? 한참을 울던 처자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도움은 감사하나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러지 마시지요. 대가를 바란 게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신 것은 감사하오나 제가 선비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처자의 아버지는 학식이 높아 높은 벼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궐에서 황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 대운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는데 그때 대운의 패거리로 잘못 오인되어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는 모두 몰수당하고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오두막에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명문가 양반 집에서 태어나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자랐는데 집안이 풍비박산되자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죽기를 마음먹었으나 병든 어머님 때문에 죽지를 못하고 목숨을 부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어머님이 세상을 뜬다면 같이 세상을 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일순간에 잃은 슬픔을 감당하고 살아가기엔 정희에겐 너무도 벅찼답니다. 그리고 구차한 삶을 살아갈 자신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그대를 잘 알지는 못하나 선비가 되어 어려운 처지를 알면서도 모른 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성재는 의원을 데려가 어머님을 치료하고 쌀독에는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답니다. 그런 성재가 부담되었던 정희는 성재가 올 때면 집을 나와 뒷산에 올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재는 정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원의 치료에도 어머님의 병세는 악화되더니 끝내 숨을 거두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정희의 어머님도 남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집안이 풍비박산되자 충격을 너무도 크게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병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집안에 닥친 불행으로 인해 어머님의 충격은 너무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병간호하느라 고생하는 정희를 보면서 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작정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고생 한번 해보지 않은 딸 정희가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정희가 몇 끼마다 음식을 동냥하고 훔쳐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머님 가슴은 찢어질 듯 너무 아팠었답니다. 그리하여 의원이 지어주는 보약도 먹는 척만 하고 모두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자신이 죽어야만 정희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사랑하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만이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전부였죠. 어머님의 눈물은 베개를 적시고 적셔 베개는 항상 축축했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에 대한 슬픔과 사랑하는 딸에 대한 아픔 때문에 어머님의 눈물은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 정희를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성재는 사람들을 데려와 어머님을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장사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곤 하염없이 울고 있는 정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희 낭자, 어머님은 필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오. 그러니 정희 낭자는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정희 낭자 곁엔 내가 있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잘 참고 견뎌주길 바래요. 그렇게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성재는 정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정희 낭자 계시오? 여러 번을 불러봐도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든 성재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정희가 입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옆에는 양잿물처럼 보이는 게 있는 것으로 보아 음독을 시도한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성재는 얼른 정희를 들쳐 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논밭길을 달리면서 신발은 모두 벗겨지고 버선도 벗겨지고 맨발에 가시가 박혀 피가 나고 있는데도 성재는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어 의원 집에 도착한 성재는 의원을 불러 정희를 치료하게 하였답니다. 의식을 잃은 정희는 숨은 붙어 있었으나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의원. 돈은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이 처자를 꼭 살려내시오. 이 처자만 살려주신다면 내 크게 보답하리다. 의원은 서둘러 연희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성재는 정희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몇 날 밤을 꼬박 새운 성재가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는데 성재의 손에 따스한 촉감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따스한 느낌에 눈을 뜬 성재는 너무 기뻐 뒤로 자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희가 눈을 뜨고 성재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좀 정신이 드시오. 또 선비님이시군요. 정말 다행이오. 정희 낭자가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오.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저는 어머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어머님은 낭자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지 어머님 곁으로 오는 걸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오. 그리고 내가 있는 한 정희 낭자가 잘못되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그러니 날 믿고 부디 힘을 내어 주시오. 부디 부탁하오. 정희도 성재를 마음에 품고는 있었지만 촉망받고 있는 성재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또 아버님과 어머님을 잃은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사랑의 슬픔을 이길 수 없었던 정희는 결국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된 정희는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정희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 처자는 누구더냐? 성재는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참으로 안 되었구나. 성재의 부모님은 정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가 가을이 되자 정희는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정희 낭자 그간 병석에 누워있느라 얼마나 답답했소. 이제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으니 날 따라 나서시구려. 그렇게 성재는 정희를 데리고 한양 근처 북악산에 올랐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푼 북악산을 온통 물들게 하였고 햇빛을 받은 북악산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북악산이 참으로 예쁘네요. 북악산이 이렇게 예쁜 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소? 낭자가 이렇게 좋아하니 나도 무척 기쁘오. 정희 낭자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다니 그게 무엇인지요? 내가 장터에서 처음 보았을 때부터 정희 낭자는 내게 무척 특별했었소. 그리고 언제부턴가 정희 낭자는 내 운명의 여인이오. 그리고 지금 난 그걸 이행하려 하오. 그러니 정희 낭자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성재의 청혼에 정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정희는 아직도 자신이 성재의 앞길에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 낭자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오. 정희 낭자 없이는 출세도 명예도 어떤 것도 내겐 의미가 없다오. 그러니 정희 낭자만 내 곁에 있어 주시오.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의미가 된다오. 자신을 위해서는 출세도 명예도 포기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린 정희는 용기가 생겼답니다. 자신이 성재 곁에 머물면 성재가 출세와 명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과 혼인하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재는 방방 뛰며 기뻐 소리를 질러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혼인을 하였고 슬하에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답니다. 훗날 성재는 참판까지 오르고 자식들 또한 훌륭하게 자라 학자 가문의 대를 이어갔답니다. 사위를 무시한 친정의 최후. 광해군 때 대북파 중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부귀영화가 비할 데 없었습니다. 그 아들 역시 벼슬 서열을 뛰어넘어 왕명의 출납을 맡았던 정삼품 당상관이 되었습니다. 집은 크고 화려했으며 금과 곡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상의 사위 김생은 매우 외롭고 기고한 사람으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처가의 장인 장모와 종들이 모두 그를 싫어해 박대했습니다. 마국간의 어린 종들조차 김생이라 불렀으니 그를 존중해 받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부인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살뜰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김생은 날마다 저녁에 나가면 아침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재상과 부인 그리고 승선 앞을 감히 지나가지 못하고 작은 문을 거쳐 재빨리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문에 기대 김생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루 아래로 내려와서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옷과 도포를 벗겨주고 직접 밥상을 내왔습니다. 재상의 종들조차 모두 맛있는 고기를 실컷 먹게 했지만 김생에게는 쓴 나물 몇 접시만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때때로 분노하며 김생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김생은
한결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처지에 이것도 오히려 분에 넘치니 어찌 언짢게 생각하오. 하루는 김생이 늦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혼자 앉아 있는데 담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아내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김생이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저를 한참 나무라기를 너는 옷과 음식을 다 부모한테 얻으면서 맞이하고 배웅하는 것은 김생뿐이구나. 아침 저녁 은밀한 정이 돈독하더구나. 저 김생이란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어 우리 집 곡식만 축내고 내 인생만 망가뜨리니 심히 추악하다. 그 생각만 하면 언제나 머리가 곤두서고 이가 갈린다. 그런데도 너는 도리어 그놈을 부모보다 10배는 더 섬기니 또다시 그렇게 행동하려거든 그놈을 따라 나가거라. 내 멋대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살거라 하셨어요. 그 뒤로 또 부모님의 책망을 들을까봐 문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해그림자가 사라지자마자 당신이 돌아왔을 거란 생각이 들어 똥 누러 간다고 둘러대고 몰래 왔어요.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김생이 말했습니다. 장모님의 가르침이 그와 같은데 뭐하러 왔어? 조금 있으니 계집종이 저녁밥을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그 종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거라. 계집종이 알았다 하고 나갔습니다. 김생이 저녁을 배불리 먹었는데 밥상 위에는 닭다리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왜 그러오? 조금 전에 닭 한 마리를 삶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그걸 물고 가서 몸통은 다 먹어치우고 다리 하나만 측간 옆에 떨어뜨려 두었지요. 종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가 이거 김서방에게는 좋은 곡이 감이 되겠다. 상에 올려 그 인간 입을 잠시라도 즐겁게 해주자 해서 여기 놓인 겁니다. 몹시 더러운 것이니 입에 대지 마셔요. 김생이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굽어살피셔서 고기 한 덩어리를 주셨으니 특별한 은혜라오. 그러니 감히 손가락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겠소. 김생이 할 말을 다 하고 먹을 것도 다 먹은 듯 일어나 나가려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인경도 쳤는데 어딜 가시려는 거예요? 김생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삼경의 동산으로 올라가 궁궐 밖을 살펴보시오. 분명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텐데 그 소리가 오래가면 반드시 자결하시오. 혹 삽시간에 진정되면 진중하게 살 길을 도모하시오. 아내가 꼭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김생이 비틀비틀 걸어나갔습니다. 아내는 이날 밤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삼경이 되자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동산 등성이에 올라가 궁궐이 있는 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하기만 할 뿐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생이 허망한 소리를 했다 여기고 내려가려는데 홀연 횃불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말들은 힝힝거리며 날듯이 대궐문 쪽으로 내달았습니다. 그 형세가 비바람이 부는 듯했습니다. 잠시 떠들썩하더니 한 무리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성 안을 보니 대궐 밖에 간간히 불빛이 보였지만 크게 떠들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재상과 아들은 둘 다 궁궐에서 숙직하고 있어서 집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김생의 아내는 그 연유를 알 길이 없어 다만 집으로 돌아와 의아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계집종이 재상의 아침밥을 갖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대궐 쪽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기병이 주둔해 채찍질을 하고 몽둥이질을 하며 사방으로 사람들을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여종이 주인의 권세를 믿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장교가 계집종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계집종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나는 아무동 아무 대감 댁 사람이요. 하찮은 장교가 어찌 감히 나를 핍박하시오. 여러 군졸이 실소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인은 흉악한 역적의 괴수인데 어찌 잠시라도
권세를 팔아먹으려 하느냐. 그러고는 마구 발길질에 여종을 몰아냈습니다. 여종은 위태로운 지경을 겨우 모면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사태를 보고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임금님의 은총을 두텁게 받아왔다. 또 음모도 꾸민 적이 없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몰락할 리 있겠느냐. 이건 필시 무례배 김생이 역모를 꾀했다가 발각되어 국문을 받는 중에 우리 집을 끌어들여 원한을 드러낸 것일게다. 내 신랑 꼴 좋구나, 꼴 좋아. 김생의 아내 역시 너무나 의심스럽고 어지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난관 몇 명이 달려와 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문서들을 조사에 걷어갔으며 창고를 수색하고 점검했습니다. 온 집안 사람이 목 놓아 통곡하며 난관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난관들은 비밀이라며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늙은 종에게 몰래 나가 소식을 염탐해 오게 했습니다. 한참 뒤에 종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새 임금이 즉위하시고 전 임금은 폐위되어 귀양 갔습니다. 온 조정 삼공과 재상은 대비를 유폐한 일을 역률로 논하고 있다 했습니다. 제 생각에 대감께서도 화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아 급히 관청으로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대감과 도령님께서는 함께 혹형을 받아 골수가 다 부서졌고 오늘 안으로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받는다 합니다. 마님과 아가씨들은 가련하게도 모두 관적에 들어가실 것이고 소인들 또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혼절에 엎어졌습니다. 늙은이고 젊은이고 모두 통곡하고 쓰러졌습니다. 종이 호련 눈물을 닦고 일어나 연거푸 부인을 불렀습니다. 아까 경황이 없어 한마디 빠뜨렸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소인이 문틈으로 살펴보니 의금부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윗자리에는 붉은 비단에 금박 입힌 옷을 입은 젊은이가 앉아 있었는데 김생과 비슷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이 많다. 그 인간이 어찌 갑자기 금박 입힌 비단 옷을 얻을 수 있겠느냐. 김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천하만사 예측하기 어려우니 다시 가서 살펴보아라.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믿고 망상까지 일으켜 내 마음을 더욱 헷갈리게 하는구나. 늙은 종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담을 뛰어넘어 나갔습니다. 늙은 종이 날듯이 달려 의정부의 정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관노 2명이 그럴듯한 옷을 입고 큰 길에서 자빈의 통행을 금지했으며 기수 10명이 두 줄로 서서 길을 비키라고 외쳐댔습니다. 높은 수레에 한 젊은 재상이 앉아 있었는데 옷이 심히 화려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구름 같았습니다. 늙은 종이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 김생이 분명했습니다. 따라가 보니 전도가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재상도 따라 들어가 잠시 뒤에 나와서는 한 숙직실로 들어갔습니다. 늙은 종이 관노에게 물었습니다. 전하리가 누구이시지요? 판서 김아무날이라오. 관양은 어디신가요? 아무 고을이라오.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이조판서 지금 어영대장이시고 춘추 성균관 내의원 사사 제조이시라오. 늙은 종이 크게 기뻐하며 돌아와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김생의 아내에게 김생의 이름과 자, 관양, 연세 등을 물어보니 관노가 대답해 준 것과 모두 같았습니다. 부인이 마침내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김생의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결같이 냉대했으니 이 두 눈가를 찔러 사죄해야겠다. 그러나 지금 재앙이 눈썹에 불이 붙은 듯 임박했으니 가련한 내 아버지와 오빠는 구해줄 사람이 없으면 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낳고 길러준 은혜를 생각해 우리가 박대한 허물을 내가 용서해 준다면 마른 뼈에 살이 돋아나고
얼어붙은 풀뿌리에 다시 봄이 올 것이다. 생각해 주겠느냐. 김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김생이 현달에 귀하게 된 걸 알고서도 제가 아버지와 오라비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칼에 엎어져 죽어야겠지요. 부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생의 아내는 붓을 찾아 짤막한 편지를 썼습니다. 첩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구차히 밥 먹고 숨 쉬어온 이유는 제가 죽고 나면 당신이 더욱 쓸쓸해져 위로받을 곳이 없어질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거듭 생각하다 오늘에 이르렀군요. 듣자니 천도가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당신 벼슬이 드높아져 일신의 영광이 내렸다 합니다. 옛날의 쓸쓸함이 사라지고 이제 혁혁하게 되셨으니 첩은 이제부터 당신께 누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첩의 운명이 어그러져 집안의 화가 더욱 참혹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 회한을 갚을 길이 없나이다. 저는 장차 실오라기 같은 생명을 아버지와 오라비와 함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승에서 우리 인연의 업은 이미 뜬구름이나 흘러가는 물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유마의 알아차림이 있으시다면 내세에서라도 이 빚을 조금 갚아주실 수 있을는지요. 만번 바라옵건대 진중하시어 넓은 집 겹겹의 요 위에서도 가난했던 나를 잊지 마시고 붉은 수레를 탄 높은 장군이 되시더라도 고달프게 걸어 다니던 시절을 잊지 마세요. 비단 옷을 입어도 소문 입던 나를 잊지 마시고 낙타 고기와 곰 발바닥을 드셔도 채소 씹으시던 나를 잊지 마소서. 부디 저승의 소망을 저버리지 마소서. 편지를 다 써서 늙은 종에게 주며 김생에게 빨리 전하도록 했습니다. 관아에서 꼿꼿이 앉아 이를 보고 있던 김생은 편지를 읽고 감격해 눈물로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조회가 끝나자 관을 벗고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소신의 훈명을 반납하겠사오니 부디 조강지처를 살려주옵소서. 임금이 그 까닭을 묻자 김생은 하나하나 다 아뢰었습니다. 임금이 감동한 얼굴로 김생의 장인을 특별히 용서하고 좋은 땅으로 가벼운 귀향을 보냈습니다. 김생은 수레와 옷을 성대하게 꾸미고 그 아내를 친히 맞이해 하사받은 저택으로 함께 가니 그 기쁨이 지극했습니다. 장모 역시 김생의 집에서 기거하며 여생을 마쳤습니다. 여종의 머슴을 야릇하게 쳐다보니 소월아 기다려줘. 까마득히 먼 옛날 한 고을에 만석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네 고간마다에는 배곡미가 차고 넘쳤으며 두리뭉실한 뒤주마다에는 해묵은 곡식들이 썩어났고 오동장 속에는 철을 맞춰 갈아입을 능나금 주며 갖가지 비단옷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문갑 속에는 여러 가지 진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자네 집에는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세도가 커서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헌데 부자집 마누라가 40고개를 넘고 부자 영감이 50고개를 넘기도록 슬하의 일점 혈육이 없어 늘 근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식을 보려고 마누라에게 약도 쓰고 점쟁이를 찾아 점도 쳐보고 산신령에게 빌기도 하고 500나은 보살 앞에서 손발이 닳도록 빌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온갖 정성을 다한 탓이었는지 귀동자를 낳았습니다. 부자네 집은 날마다 명절이었습니다. 아들을 본 부자네 부부는 앉으면 그 애를 놓고 웃음으로 세월을 보냈고 서면 그 애를 내려다보며 좋아서 춤추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자식이라 하면 제 입에 들어간 음식도 빼주는데 세상에 부러운 것이 따로 없이 흔전만전하게 사는 부자집이야 더 할 말이 있으랴. 부자네 집에서 그 아들을 키울 때 쥐면 부서질까 놓으면 날아날까 하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아이는 이 손끝에서 저 손에 가고 이 등에서 저 등에 엎여 자랐는데 커서 제 손발을 놀릴 때도 부처님처럼 앉혀놓고 숱한 사람들이 그의 심부름을 들게 했습니다. 애 앞에 누가 조금이라도 시중을 잘못 들면 부자에게 잡혀서 곤장을 몇십 대씩 맞아야 했습니다. 귀동자는 진종일 앉아서 입을 놀리는 것이 일이었고
그가 한번 입을 놀릴라 치면 숱한 사람들이 분주히 돌아쳤습니다. 아이가 커서 글을 배우는데 그는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애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없었습니다. 진종일 트집을 부리다 어쩌다 받아 외운다는 것이 바람풍하면 바람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낮으로 고이고이 받들려 자라던 아들이 그만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속에 불이 달려 좋다는 음식을 다 해대도 인삼 녹용을 얻어들인다, 곰의 발족을 얻어들인다 하며 야단을 쳤지만 아들은 아들대로 더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고양이 목가심하듯 입질하던 것이 차차 날이 가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등이 후끈 달아난 것은 부자 내외습니다. 그들은 돈을 물 쓰듯 하면서 날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청해드리고 좋다는 약은 다 썼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하고 백의원이 머리만 접고 돌아갔습니다. 무당을 청에다 굿을 해도 쓸데없고 점쟁이를 청에다 점을 쳐도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오이꽃처럼 노랗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돈 다 쓰고 사람까지 잃을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부자 집 머슴으로 있던 박돌이가 부자를 찾아 말했습니다. 주인님, 왜 그렇게 돈을 망탕 물쓰듯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저희 말을 들으십시오. 저에게 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쓰라는 약만 쓰면 도련님이 밤 못 자시는 병은 뚝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놀라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정말이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생사를 다투게 되니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자는 머리를 숙이고 머슴에게 딱 달라붙었습니다. 어서 그 약을 가져오게 라고 말하니 머슴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을 쓰기 전에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지금 부엌에 있는 소월이랑 장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집 한 칸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하니 부자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내 아들의 병만 떼면 너를 장가 보내주고 한 살림 잘 꾸려주지. 그럼 어서 주인님 처사대로 해주십시오. 소인은 주인님 처사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럼 나도 한 가지 묻겠다. 내가 내 아들의 병을 떼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주인님 마음대로 능지처참을 하든지 종신머슴으로 삼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도련님 병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귀한 아들의 병을 뗀다니 박돌의 뜻에 따라 부엌여종 소월에게 장가들게 하고 한 살림 꾸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박돌이에게 불같은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니 박돌이 하는 말이 저도 말한 대로 도련님의 병을 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제 말대로 하지 않으면 병을 떼지 못하니 그리하십시오. 그래. 그런데 약은 어디 있나? 약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가 저기 돌담 속에 묻혀 있는데 이 약은 불사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도련님이 직접 돌담을 허물고 파내야 효과가 있지 다른 사람이 파낸 걸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 돌을 도련님이 손수 옮기지 않으면 도련님 목숨을 구하는 약이 더는 없는 줄 아옵니다. 죽고 사는 일에 그에 달렸다면 별 수 있나 그렇게 하지. 부자집 도련님은 살겠다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 돌각담에 쌓인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 돌 여러 개를 주워 옮기니 해가 서산에 기울어졌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내서 일한 그는 갈증이 나고 배가 고파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도 먹고 밥도 얼마간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을 찾아 먹었는데 일이 끝날 무렵에는 한 식기에 밥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일은 보배이고 노동은 보약보다 좋다더니 부자집 아들은 일할수록 전신에 힘이 나고 밥도 많이 먹고 혈색도 좋았습니다. 차차 날이 감에 따라 알아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헌데 큰 돌담을 다 옮기고 아들의 병도 다 나았는데 부자가 바라는 불사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부자가 박돌이를 불러놓고 칭찬 절반 나무람 절반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 박돌이 인젠 내 아들의 병이 다 나아서 근심 걱정은 없게 됐네. 이건 자네 덕일세. 헌데 자네 왜 날 속였나? 부자대인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인님, 사람이란 일하고 살게 마련인데 놀기만 하고 일하지 않았으니 어찌 밥맛이 있으며 어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밥맛을 얻고 병이 떨어졌으니 이게 약이 아니고 뭡니까? 일은 보약보다 더 좋은 겁니다. 라고 호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런데 자넨 그 속에 불사약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박돌이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인님, 보십시오. 불사약은 돌담을 드러낸 저 밭에 있습니다. 저 자리에 밭을 갈고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 밭에서 해마다 불사약이 나오지요. 사람이 쌀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쌀을 먹으면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쌀이 곧 불사약이 올시다. 자네, 그 말이 맞네. 일이 보약이고 쌀이지. 쌀이 불사약일세. 그 후 부자는 정신을 차렸는지 아들이 일하지 않으면 얘, 너 왜 요새 보약을 쓰지 않니? 하며 일을 시키고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얘, 너 왜 그 좋은 불사약을 먹지 않느냐? 라며 밥을 먹였다고 합니다. 늦게 낳은 자식이야. 당연히 오기야 금이야 키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당장에 이쁘다고 보물처럼 끼고 키우면 나중에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성이 떨어져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부모 덕에 사서오경을 다 배웠으나 집이 가난하여 살아갈 길이 없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부잣집 드난살이를 해서 밥술이나 얻어오면 먹고 얻어오지 않으면 굶으면서 살아가는 그 꼬라지야말로 그지없었습니다. 선비는 줄임배를 끌어안고 얼음장같이 차디찬 냉돌에 팽댕이를 치고 앉아서 낮이나 밤이나 글을 읽는 것이 유일한 업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때로는 너무도 악이 나고 한스러워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참 답답하시오. 날마다 책만 들고 앉았으면 거기서 밥이 나오오, 돈이 나오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당신은 어째 아무 재주도 없단 말이오.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어. 농사를 짓자니 밭이 있어. 장사를 하자니 미천이 있어. 그래 무슨 노릇을 하란 말이오. 선비는 무등맹랑한 기색을 지어 보이며 아내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천이 있으면 장사를 할라오? 라고 하자 선비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였습니다. 하고 말고 그게사 못하겠소. 뜻밖에도 선선히 대답하는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는 그 길로 자기가 일해주는 주인집 과부마님에게 가서 사정해 보았습니다. 저의 남편이 무슨 장사라도 좀 해보고 싶어 하나 미천이 없어 못하겠다니 돈이 되든 피륙이 되든 장사 미천을 얼마간 대줄 수 없겠는지요. 사정을 듣고 난 과부마님은 뜻밖에도 쾌히 승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한 미천이야 대줄 수 있지. 내가 비단을 몇 필 줄 테니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보게 하오. 주인은 선비의 아내를 길게 두고 부리자면 든든히 얼검에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명주 10필을 얻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주면서 이 명주 10필이 장사 미천이라오. 이걸 가지고 서울로 가서 시골에 없는 물품을 바꾸어 오시오. 그렇게 몇 축하면 설마 본전을 빼고도 장사 미천을 잡을 수 있겠지요. 만약 미천까지 털어먹고 만다고 하면 나는 10년이고 20년이고 한평생 종살이를 면치 못할 거요. 부디 명심하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서울길을 떠나보냈습니다. 선비는 명주 10필을 등에 지고 며칠 난 며칠 밤을 걸었던지 서울과 영남의 갈림길인 자레모까지 당도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짐을 지고 헐헐거리며 올라가노라니 땀은 비오듯 하고 오금은 가타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난데없이 도적놈이 칼을 뽑아들고 크게 호통을 치며 달려내려왔습니다. 내 이놈 거기 섰거라. 그 짐을 썩 내려놓지 않으면
칼의 피맛을 보이겠다. 선비는 넋을 잃고 벌벌 떨다가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애걸했습니다. 이 짐은 저희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 빼앗기면 집안 식구들의 목숨을 빼앗기는 것과 같으니 제발 사정을 좀 보아주십시오. 그게 무엇이냐? 명주올시다. 저는 원래 책상 물림으로 일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지만 농사를 지을래야 밭이 없고 장사를 할래야 미천이 없어 아무 노릇도 못하고 살아갈 길이 없던 차에 저의 아내가 일해주는 주인 집에서 이 명주 열피를 꺼주면서 장사 미천을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식구들의 밥통이 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저의 아내는 한평생 종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 아닙니까? 라며 사정사정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닥쳐라. 도적놈이 언제 남의 구구한 사정을 돌보아줄 겨를이 있을 것 같냐. 두말 말고 어서 집을 벗어놓아라. 선비는 하는 수 없이 짐을 벗어놓고 얼굴이 까맣게 질린 채 떨기만 하였습니다. 너의 말을 듣건대 경상이 가긍하다만 내가 오늘 꼭 써야 할 일이 있기에 이 명주를 가져가야겠다. 이후에 내가 찾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너라. 찾아와 준다면 그때 가서 이 명주를 너에게 도로 돌려주마. 내가 사는 곳은 바람이는 동네여. 내 성은 초상난 사흘이여. 내 이름은 정월 초하루이다. 말을 마친 도적은 비단짐을 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도적이 찾아오라는 주소와 성명을 아무리 풀이하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풀이해내는 재주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래도 염치가 없어서 그만 천장만장 발길이 닿는 대로 달아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과객행색으로 며칠간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어구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정자나무 밑에서 10대살씩 먹은 아이들이 원놀이를 하고 노는데 한 아이가 원이 되고 다른 아이들은 백성이 되어 송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원이 된 아이는 제법 들어오는 송사마다 척척 해결해 나가는 품이 비록 아이들 노름이지만 잠옷 신기하게 여겨져서 선비는 곁으로 가서 정신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아이가 까다로운 문제 하나를 내놓아서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느 게 암까마귀인지 어느 게 숫까마귀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바로 저 공중에 까마귀 2마리가 날아가고 있으니 어느 것이 수컷이고 어느 것이 암컷인지 해답해 주십시오. 원이 된 아이는 별로 생각지도 않고 제깍 대답해 줬습니다. 앞에 선 것이 암컷이고 뒤에 선 것이 수컷이니라.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사람도 부부가 동반하여 길을 걸을 때면 아내가 앞에 서고 남편이 뒤에 서는 것이 상례이니라. 그러니 짐승도 쌍을 지어 나를 때는 의리 암컷이 앞에 서고 수컷이 뒤에 설게 아니겠느냐. 선비가 들어보니 과연 이치에 맞는지라. 아이는 어리지만 그 모습이 범상치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앞에 가서 엎드리며 송사를 드렸습니다. 원님께 송사드립니다. 라고 말하자 아이는 진지하게 무슨 송사녀? 소인이 책상 몰림으로 집이 가난하여 아내가 남의 집 드난살이를 해서 겨우 살아오던 중 무슨 장사라도 좀 해보려나 미천이 있어야지요. 그래 아내가 일해주는 주인 집에서 명주 열피를 얻어다 주면서 미천을 삼아 장사를 해보라기에 소인이 그것을 지고 서울로 팔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맹랑하게도 자라목제에서 도적놈한테 그 명주를 몽땅 빼앗겼소이다. 소인이 구구한 사정으로 애걸했더니 도적은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이후에 자기를 찾아오면 돌려주겠다고 했소이다. 그런데 그의 주소 성명이 하도 까다로워 도무지 풀이해낼 수가 없소이다. 라고 아이에게 말하자 아이는 주소 성명이 어떠하단 말인고 예, 도적이 살기는 서울 바람이는 동네에 살고 성은 초상난 사울이며 이름은 정월 초하루라고 하였소이다. 선비의 말을 다 듣고 난 아이원은 눈을 깜짝깜짝하며 한참 생각을 더듬더니 어렵지 않게 풀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어려운 것이어서 걱정하겠느냐. 바람이는 동네란 서울 선자동을 말할 게고 초상난 사흘이란 무릇 사람이 죽으면 사흘만이 아니면 닷새 만에나 혹은 이래 만에 입관을 하는데 곽에 넣은 것을 곽에 넣는다고도 하므로 성은 곽씨가 분명할 것이요. 정월 초하루 날은 집집마다 떡국을 먹으니 이름은 떡국일 것이니
서울 선자동 곽덕국을 찾아가면 될 게 아니냐. 선비는 아이 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선자동에 가니 진짜로 곽덕국이라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곽덕국을 찾아가니 집은 고루거각인데 남종여비가 득실거리는 품이 이만저만 한 가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들어가서 곽대감 계십니까? 선비는 점잖하게 주인을 찾았습니다. 곽덕국은 원래 도적이 아니라 나라의 정승인데 누가 자기를 찾는다기에 사랑방으로 모셔드리라고 명하였습니다. 선비는 곽덕국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찾아온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주인은 무척 반가워하면서 물었습니다. 내 주소 성명을 어떻게 풀이해서 알게 되었는고? 원놀이하는 아이들한테 풀이해서 알았소이다. 하고 선비는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무릎을 탁 치면서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날 그대의 비단집을 빼앗은 사람은 바로 나요. 나는 일국의 재상으로서 부귀를 겸하고 있지만 혈육이라고는 무남동녀 딸 하나뿐이요. 그래 사위라도 온전한 인재로 골라 삼아서 장차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게 하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어디 뜻대로 되어야 말이지. 생각다 못해 그런 꾀를 내보았는데 이제야 온전한 인재를 구하게 된 것 같구려. 내 집에 비단이 얼마라도 있으니 10필 대신 15필을 가지고 내려가서 원주인에게 갚아주시오. 그리고 그대는 부인과 함께 그 원노릇하던 아이를 데리고 내 집으로 올라오시오. 그 아이는 내가 사위로 삼고 그대는 나와 의형제를 맺어서 같이 살아갑시다. 이리하여 선비와 그의 아내는 팔자를 고치게 되었고 슬기롭게 총명한 시골 초동은 일국 정승의 사위로 되었는데 뒤에 백성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명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머슴의 역지사지. 고을 원이 사나우면 백성들에게도 화가 미치지만 당장 애를 먹는 것은 뭐니 해도 관속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렴 주고, 즉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에 시달린다 해도 보기 싫은 꼬락선이 안 보면 그만이지만 관속들이야 싫으나 좋으나 날마다 원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니 그 고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참 대책 없이 사나운 원이 있었습니다. 봄바탕이 포악하다기보다 성미가 불같아서 육방관속들이고 통인이고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주먹부터 냅다 휘둘렸습니다. 그러니 웬만큼 운수대통한 날이 아니고는 아무도 원에게 얻어맞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관속들이 생각해보니 이러다가는 저희들 볼따구니가 나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나운 원의 손버릇을 고쳐줄까 하고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한 번은 용한 꾀를 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이 조회를 마치고 혼자 동원해서 글을 읽고 있을 때를 기다려 저희들끼리 숙덕숙덕 하더니 힘께나 쓰는 머슴 하나가 동원으로 슬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뒤 잴 것 없이 성큼성큼 당상에 오르더니 다짜고짜 원의 볼따구니를 힘껏 갈기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뺨을 한 대 얻어맞은 원이 그만 눈이 뒤집혀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앞에서 얼굴도 바로 못 들던 천한 놈이 벌건 대낮에 뺨을 후려갈기니 어디 제정신일 리가 없었습니다. 울 때가 터지라고 소리쳐 관속들을 불러 여발하게 아무도 없느냐? 그 사이에 머슴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관속들은 속내를 다 알면서도 저희들이 꾸민 일이기에 모른 척하고 짐짓 놀란 듯이 우르르 모여들어 허리를 굽실굽실하며 또 무슨 일이옵니까? 어서 잡놈을 붙잡아 형틀에 묶어라. 사지를 찢어놓겠다. 개똥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러십니까? 아, 그 미친놈이 내 뺨을 때리지 않았느냐? 원이 길길이 뛰는데도 관속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저 눈만 멀뚱멀뚱하고 서 있었습니다. 원이 벼락같이 재촉을 하니 이방이 시치미를 뚝 떼고 나서서 사또 고정하십시오. 아무리 미쳤기로 그놈이 죽기를 작정하지 않은 다음에야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필시 헛것을 보신 게지요. 라고 능청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관속들도 멀뚱하게 서서 고개만 주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원이 그것을 보고 더 노발대발하는 사이에 통인이 쪼르르 원의 아들에게 달려가서 능청스럽게 고에 바치기를 아이고 책방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요. 사또께서 발작을 하셨습니다요. 원의 아들이 버선발로 달려와 보니 제 아버지가 눈이 뒤집혀 입에 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뭐라고? 고정하라고? 잡놈이 내 뺨을 때렸는데도 고정을 해? 이제 보니 내 놈도 한통속이로구나. 원이 분을 못 이겨 아들의 엉덩이를 걷어차니 그 서슬에 아들이 넘어지면서 책상 문갑이 다 부서졌습니다. 아들이 엉금엉금 기면서 진짜로 병이 도졌다고 생각해 빨리 의원을 부르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이래서 원은 졸지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 괄괄한 성리에 미친 사람으로 몰리니 화가 나서 날뛰었지만 아무도 원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치미는 분을 사귀며 가슴을 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감사가 그 고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지나다가 이 고을 원이 병이 들어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딴에는 문병도 하고 위로도 해주려고 들렀는데 이 원은 마침 하소연할 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감사에게 마구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아이고 대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벌건 대낮에 머슴놈한테 뺨을 얻어맞지 않았겠습니까? 감사가 듣고 보니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소문대로 병이 들어도 아주 단단히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마디 더 나누어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날로 파직을 시켰습니다. 저렇게 병이 중해가지고야 어떻게 정사를 보겠느냐 하고 감사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은 벼슬을 잃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도 어쩌다 뺨 맞은 이야기만 꺼내면 모두들 병이 도졌다고 의원을 부른다. 약을 따린다. 난리법석을 피우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숫제 입을 다물고 소가리만 하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왜 화를 당했는지 평생 모르고 살았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세상만사 모든 게 다 풀리지 않을까요? 과부마님은 지나가다가 오, 탐스럽구나. 옛날 한 마을에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아들 하나를 태산처럼 믿고 의지하고 지냈습니다.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이 어느덧 장성을 해서 장가를 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과부는 동네방네 중매군을 내세워 며느리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딱 어울리는 처녀로 찾아주시오. 과부는 며느리감을 찾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열심히 며느리를 찾아 헤매이던 과부는 좋은 중매자리가 있다는 소리에 불이 나게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과부는 어여쁘고 순해 보이는 처녀가 한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아내로 손색이 없구나. 과부는 잔치상을 차려서는 며느리를 맞아들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아시오. 과부는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 칭찬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음씨는 얼마나 고운지 말도 못해요. 과부는 남편인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욱 어여삐 여겨주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과부가 친구를 찾아 아래 동네로 놀러 갔습니다. 과부는 친구와 사소한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옥신각신 말썽질을 하다가 기분이 몹시 상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며느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끼니를 걸렀던 터라 밥을 찾아봤더니 공교롭게 며느리가 밥도 지어놓지 않고 외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과부를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녁에 오시겠다고 하시더니 왜 벌써 오셨어요? 과부는 가뜩이나 머리 꼭대기까지 성이 차올랐던 차에 며느리의 질문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 놀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집에 온 것도 잘못이냐? 이 시애미가 보기 싫거든 당장 나가라. 자신을 어여삐 여겨주던 시어머니의 돌변한 태도에 며느리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며느리가 물어도 과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노여워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며느리는 송구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됐다. 과부는 매정하게 말을 하고는 획 돌아앉아서는 더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과부는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밉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니 나중에는 며느리의 발뒤축이 둥근 것마저 짜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내 집이 싫으면 나가래도 과부의 핍박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과부는 며느리를 어찌나 못살게 굴던지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일이 없었습니다. 욕을 퍼붓고 구박을 해도 며느리는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괴로운 것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괄시에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언젠가부터 태도가 변했습니다. 부모에게 효자였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동조해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남편까지 자신을 구박하고 나서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는 살 길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며느리는 왕왕 울며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들은 집으로 돌아와 통곡하는 딸을 붙잡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울지만 말고 말을 해보거라. 며느리는 눈물을 훌쩍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사돈댁과 사위의 행동에 너무도 통분하여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집안에는 온통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집안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앞집에 사는 며느리의 삼촌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러는 것입니까? 사연을 들은 삼촌도 황당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삼촌은 잠시 골똘히 생각을 하는가 싶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조카, 듣느냐? 내 시어머니가 과연 나쁘기에 너를 그토록 구속하였으니 어찌 그저 가만 놔둘 수 있겠니? 덕은 덕으로 악은 악으로 친다 했거니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시어머니가 석 달이면 자기 죄를 못 이겨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만행을 생각하면 이가 갈렸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구박했던 시어머니를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은 며느리 또한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멈추고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말을 잘 들어보거라. 삼촌은 며느리의 귀에다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삼촌이 말을 해준 대로 사흘 후에 다시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찾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연지분을 바르고 곱게 차려입고는 시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마침 가마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삼촌이 시킨 대로 코가 닿도록 허리를 굽히며 얌전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간 기체강령하셨나이까? 인사를 마친 며느리는 옷을 갈아입고는 시어머니더러 어서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시어머니의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이웃집에 군일이 있어 갔다 오면 시어머니가 즐겨하는 음식들을 챙겨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도 공손하게 자신을 받들어주니 마음이 점차 변해갔습니다. 이웃집을 나가 보아도 자신의 며느리처럼 인사범절이 있는 며느리가 없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이토록 공대하는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음을 바꿔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친딸보다 더 극진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어느덧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삼촌이 말씀한 시어머니가 벌을 받을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본가에 볼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럼 어서 다녀오너라. 시어머니는 찰떡 하남지를 쳐서 며느리 편에 보냈습니다. 시댁에서 나온 며느리는 삼촌을 찾았습니다. 삼촌은 며느리를 보자 대번에 시어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너의 시어머니는 벌을 받고 눈을 감은 것이냐? 제발 저의 시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떡 함지를 척해치고는 자신의 시어머니처럼 무던한 사람이 없으니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며느리는 그간의 일을 상세히 삼촌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삼촌은 무릎을 치고는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는 법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석 달은 너와 시어머니가 서로 화해하는 석 달이지. 너의 시어머니가 화를 입는 석 달이 아니니 걱정 말거라. 삼촌의 말에 근심으로 가득했던 며느리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